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한양 전립선 최신 치료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정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 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이후부터 남성암 1위로 등극한 암이죠. 무시무시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소변 보는 거 괜찮았는데 암이라고요? 한국 남성암 발생 1위.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전립선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울까요? 실제 사례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치료 트렌드에 맞추어서 환자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립선암의 수술, 특히 암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변 괜찮았는데 암이라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소변도 잘 보는 걸요. 그런데 갑자기 PSA가 높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괜찮겠지 하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서 더더군다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나 기사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비욘디에 나와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전립선암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촬영해 놨던 그 동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 전립선암의 특징이고요. 전립선암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전립선암이 전립선이나 정낭 혹은 정관까지 이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특히나 이제 전립선을 벗어난 경우에 증상들을 유발하죠. 만약 정낭 같은 곳으로 가더라도 뭐 혈정액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전립선 안에 국한돼 있다든지 피막을 약간 벗어난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아무 증상 없이 전립선암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암 1위라는 타이틀을 이미 2023년 기준으로 획득을 한 상태이고 그만큼 아버지의 암으로서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아주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은 초고령화 사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이렇게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최근 4년의 연평균 발생 증가율만 해도 10%가 넘는 암입니다. 13.6%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봐서 폐암을 능가하는 숫자인데요. 2만 명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때의 PSA 스크리닝일 때 20% 정도대에서의 스크리닝에서 2만 명대가 나옵니다. 만약 이걸 일본과 마찬가지 수준의 약 40%대로 올려버린다면 지금보다 약 2배 이상인 4만 명을 훌쩍 넘는 그런 환자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뇨의학회 학회 차원에서도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국가 검진에 넣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발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지금 폐암이 1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립선암은 2만 명대를 넘어서는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전립선암이 진행된 환자들을 더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잘 나오면 건강하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전혀 요도를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변 줄기가 평소와 다름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 있지 않고 전립선 암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가 꼭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슷한 나이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초기에는 어떠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PSA라고 하는 피검사 수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파야만 병원에 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이라는 것에 국한돼서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피막을 뚫고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 특히나 이게 뼈로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뭐 뼈를 깎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초기 암은 증상이 없다. 특히나 전립선암의 90% 이상은 페리페랄 존, 주변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뒤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혼돈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립선암은 무증상인데 전립선 비대증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전립선 암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랑 혼동할 수 있죠. 전립선 암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스크리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이고요. 피 한 방울로 확인하고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닙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가족력이 있는 환자라면 형제 중에 있거나 혹은 아버지가 전립선암을 앓았던 사람 같으면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PSA를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PSA 수치가 언제 높느냐? 당연히 암일 때도 높고요. 전립선이 비대해져도 높습니다. 또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도 높아질 수 있고요. 소변을 못 보는 요폐색이 발생을 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갔거나 혹은 다른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PSA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가 아니라 PSA와 프리 PSA라는 검사를 같이 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었던 60대 어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소변 보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김 선생님입니다. 우연히 검진을 했는데 PSA가 4.5로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라 권고를 받았고요.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요즘은 조직 검사 전에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파이라드 스코어라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퓨전 바이옵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을 그 부위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초기에 전립선암을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가 60대 초반의 환자이기 때문에 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국소 치료 중에 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을 했고요. 가장 정밀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다빈치라는 로봇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전날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 받으신 후에 그 다음날 회복하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는 4일 만에 퇴원을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완치 판정 후에 건강한 일상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한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치료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환자가 처음에 어떤 정도의 악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환자가 어느 병기에 설정이 돼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환자가 내원을 한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를 맞이했었을 때 이 환자의 PSA 또한 조직 검사를 했었을 때 나타나는 PSA와 같이 페어링되는 글리슨 스코어 또한 MRI에서 보여지는 병변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정도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검사라는 CT나 본스캔 요즘은 PSMA 팩까지를 포함한 미세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병기가 앞으로의 치료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도를 각각 나누게 되고요. 저위험도, 고위험도, 중간 위험도로 나누게 되고 그것도 이제 세밀하게 나눠서 저위험도 중에서도 덜 위험한 저위험도가 있고요.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나눠지고 안 좋은 거에서도 더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몇 년 전에 제가 비욘디에서 촬영했었던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립선암이 굉장히 천의 얼굴을 가진 암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후에 맞춰서 우리가 위험도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위험도의 분석에 맞춰서 어떠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 관찰 요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것을 고려해서 서양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적극적 관찰 요법에 있어서도 유전자적인 그런 검사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적극적 관찰 요법에 잘 맞는 환자를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적극적 관찰 요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 관찰 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소적인 그 암 중에서도 아주 저위험도에 해당하는 암들은 국소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IRE 같은 전기 자극요법이라든지 하이프 같은 고주파, 초음파죠.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정립된 치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이미지가 더 개선이 되어야만이 저런 것들도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스탠다드 케어 중에서는 이제 치료법의 리스크 그룹에 따라서 근치적인 치료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군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근치적 치료, 특히나 이제 국소 치료에 해당하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치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근치적인 치료도 우리가 국소나 국소 진행, 진행에서까지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소에서는 당연히 이 스탠다드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이대나 이런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안타깝게도 김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된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환자를 만날 수가 있겠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전신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갔다면 이것은 이미 전립선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암세포가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호르몬 치료나 항암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블렛 세라피, 트리플렛 세라피라고 하는 이제 2제호법, 3제호법 같은 치료들이 앞단으로 나와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생존율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러한 치료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비욘디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탠포드에 연수를 가기 전에 많이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레티오스 스페어링이라고 하는 방광 이치 보존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케이스에서도 시행이 됐던 방법이고요. 이런 레튜스 스페어링이라는 방법을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학회나 여러 심포지움을 통해서 다른 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보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수술 치료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실 예전에 수술을 배울 때는 이쪽에서부터 방광을 내리고 수술하는 방식으로 배웠었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수술 시야의 확보가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 방법은 레튜스 스페이스, 즉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레튜스 스페이스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에서 이제 정낭과 정관의 일부, 그리고 이제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요도와 관략근 쪽 근처에 있는 요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광목과 연결을 해주는 술식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러면 이걸 하느냐? 사실 레튜스 스페어링으로 하는 방광위치 보존술은 이쪽에서 하는 수술보다 시야도 훨씬 좁고 훨씬 더 정교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러닝 커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기에 요실금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이 트라이팩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요실금, 즉 소변이 새는 것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발기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전립선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기능적인 것도 잘 보존을 했느냐가 예술작품 같은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었고 뉴욕에 있는 MSKCC 전 세계 1위 암센터였죠. 거기도 갔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의 배경이 되는 그곳에서도 저희 본학회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많은 강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술했던 영상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디스커션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제가 스탠포드 가서도 역시나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좋냐면, 건물의 기둥을 뽑지 않고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지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방광이 원래 있었던 부분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광을 내리고 수술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방광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방광 위치 보존술을 하게 되면 이쪽 방광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방광은 위에 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듯 밑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구조물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을 지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광을 건드리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수술 전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풀 펑셔널 유레스랄 랭스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도 쪽에 해당하는 전립선의 첨단부죠. 에이펙스 쪽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에이펙스 쪽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립선은 캡슐이 쌓여 있는데 캡슐이 갑자기 사라지는 부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점차 이 첨단부 쪽은 그 캡슐이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쪽에 발생하는 이 그레이 존이 있는데, 발생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도를 감싸주는 전립선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발생하는 오리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부분과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 다르게 되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첨단부를 우리가 그냥 잘라내는 정도로는 아쉽다. 그래서
이쪽의 첨단부를 최대한 더 박리를 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이제 지금은 마티니 클리닉에 가 있는 프로페서 만델이 저희 병원에서 제가 라이브 서저리를 할 때 와서 직접 보고 갔었던 부위고요. 닥터 만델이 주장하는 것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풀 펑셔널 유레스럴 랭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형태로 박리를 해서 잘라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길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암종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요독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 요독까지 이어지는 이 정도가 펑셔널 유레스럴 랭스면 이거보다도 한참 더 뒤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요실금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변이 새지 않는다와 환자분이 느끼는 소변이 새지 않는다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제가 요즘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수술 후에 소변이 새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동년배 여자분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논문들을 보면 0에서 1패드로 나오지 0패드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앉았다 일어날 때 배에 힘을 주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새는 그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동년배 여자분들 증상과 똑같습니다.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전립선이 비대해돼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쪽 뒤쪽에 있어야 되는 관략근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립선이 관략근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저 끝에 있는 관략근에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근육도 좋고 다 좋지만 점차 왜소해지는 것처럼 이 관략근도 점점 얇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인 케겔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립선암 치료의 3박자를 이루어주는 암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소변이 새는 것을 최소화시켜주고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것, 발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주는 것. 발기는 굉장히 느리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 하이퍼센터에서는 하고 있고요. 검증된 치료를 하고 최신의 치료를 하면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합니다. 모든 테크닉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학제 치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암을 가지고 오셨다면 저희는 늘 같이 영상의학과나 회계학과나 혈액종양내과라든지 치료방사선학과라든지 항상 모여서 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항상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양전립선 최신치료센터가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는 한양전립선 최신치료센터입니다. 가장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술 후에 소변이 셀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가장 소변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변이 새는 부분들 혹은 수술 후 최장 3개월 정도까지 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변줄을 빼자마자 소변이 안 새는 그런 것들의 확률을 최대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튜스 스페어링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제가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환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배뇨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술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신경들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골반에 있는 그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낙담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발기에 관련된 신경 보존술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해드리는 기관이고요. 동시에 이제 요즘은 제가 적극적으로 양막과 육모막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환자들의 성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어드밴스드 케이스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환자가 성기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페나일 리해빌리테이션, 즉 음경 재활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임상에서도 이러한 기기들을 만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혹은 수술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먼저 수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병실에서부터 수술장에까지 내려가서 대기를 하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올라가고 마취를 하고 우리가 자세를 잡고, 물론 이제 전립선 적출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운 일자 자세로 보통은 이제 엑사이라고 하는 붐 시스템이 있는 로봇에서는 그냥 그 상태로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인제 어깨 받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집에서부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전까지, 그 시간까지가 이제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시간이 제가 수술장에서 콘솔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제가 수술을 콘솔에서 하는 시간 정도일 거고요. 그 이후에 착륙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착륙해서 병실로 돌아가는 그때까지가 이제 가셔서 호텔까지 가는 그 시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보통 파텔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국소 진행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림프절 절제를 같이 동반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신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약 2시간 이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림프절 절제가 없다면 거기서 한 30분 정도가 줄어드는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엑스퍼트 서전들의 시간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사실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더 진행되거나 혹은 해부학적인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는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2배, 3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입원 기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일 정도가 평균이고 소변줄을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정도고요. 보통 저희는 소변줄을 가지고 퇴원을 시키는데 소변줄을 뺄 때까지 만약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일주일 이상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수술 전 시간까지 하면 대략 한 8일에서 10일 정도까지는 입원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입원을 유지하는 병원들도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4일 정도의 입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다양한 수술 술기에 따라서도 각 병원별로 비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전립선의 적출술이 가지는 장점이 방사선 대비 만약 적출술을 한 이후에 재발을 하게 되면 방사선을 할 수 있지만 방사선을 먼저 한 이후에 재발을 하게 되면 그 기회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시다면 수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입자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환자 비용이 가장 비싼 수술 대비 약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치료이지만 굉장히 고가의 치료이고 방사선 치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술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중입자도 방사선 치료 중에 하나의 방사선 치료이고요. 보통 방사선 치료랑 수술이랑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런 논문들은 항상 같은 공정한 선에서 비교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술은 수술만 한 경우, 그리고 방사선은 방사선 플러스 전신 치료인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결과들을 냈기 때문에 항상 수술적인 치료가 마치 더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소 치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는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전거 오래 타고 많이 앉아 있으면 전립선에 많이 안 좋나요? 네, 이 부분은 전립선 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전거 안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립선 안장이라고 있는데요. 눌리지 않도록, 그래서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전립선 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순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전립선암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치부터 정밀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거는 기준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넓게 보면 4가 넘어가면 이때는 반드시 큰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3.5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나이대에 따라서 좀 젊은 나이인데 3.5보다 높다 그러면 큰 병원에 가셔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족력이 있다면 4가 넘는다면 이때는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변 때문에 밤에 두세 번씩 깨는데 이런 야간요도 전립선 암과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립선암이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전립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립선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 뼈로 가게 되면 뼈를 깎는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립선암이 있는 환자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소변 때문에 밤에 깬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들, 좀 더 젊은 환자들도요. 뭐 60대 환자들, 50대 환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50%, 60대 60%, 70대 70%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로 다빈도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도 또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저런 소변 깨는 증상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러츠라고 하는 하부요로 증상이 전립선 암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전립선암 원인 중에 어떤 것들이 큰가요?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립선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유전자죠.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진 브라카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전립선 암에서도 브라카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족력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팔프 이니비터 같은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또한 서구화된 생활 양식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 같은 거 피하고요. 육류보다는 채소 위주, 콩단백 위주로 드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에 데친 토마토가 그나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본다면 약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뼈 스캔, CT, 펫CT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뼈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잘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전에 일본 학자가 주장했던 시드 소일 시열입니다. 어떤 씨앗이 어디에 가서 심기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어떤 데는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에 가서 안착을 해서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뼈 스캔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림프절이 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활용할 수 있겠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피막을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펫CT 같은 경우에는 요즘 PSMA 펫CT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갈륨 PSMA 그리고 F18 PSA 두 가지 PSMA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F18 PSMA를 찍습니다. 요즘은 F18 PSMA가 많이 보급이 되었고 미세전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F18 PSMA 펫을 찍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립선암 약물 치료가 예전보다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환자들에서 더 잘 반응하는 치료제인 팔프 이니비터라는 약제가 등장을 했고요. 또한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 말고도 이 전립선암은 이제 호르몬 치료, 특히나 이제 1세대 호르몬인 안드로젠 디프리베이션 세라피라고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주사제들이나 먹는 약이 있고요. 또한 이제 2세대 호르몬 치료제인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달룰루타마이드와 같은 ARPI 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제의 차이는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이 먹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보급로를 끊는 형태의 치료가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쓰는 거였는데 이것을 밝혀낸 게 닥터 허킨스였고 허킨스 박사님은 그걸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호르몬 차단하면 완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호르몬을 안 듣는 것의 저항성들이 막 생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6가지 기전 정도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패스웨이들을 하나하나 더 막거나 다른 쪽에서 막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RPI 제제들이나 탁세인 같은 약제들, 그래서 전립선 항암 약제들, 또한 이제 뒤에 나오는 약들 중에는 팔프 이니비터 외에도 우리가 PSMA 검사에서 반응이 있는 미세전이들이나 이런 것들에 치료를 하는 PSMA라고 하는 물질,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멤브레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죠. 핵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에 붙여서 루테티움 같은 약제나 액티니움 같은 약제들을 붙여서 암세포로 파고 들어가서 암세포를 깨주는 치료가 있는데 루테티움은 이제 상용화돼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1회 치료에 약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약 6사이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그러한 치료들도 현재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에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을 때 패드만 쓰고 기다려야 되는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났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약 3개월까지가 굉장히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개월이 지났거나 12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사이클 타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밑에 있는 관략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하체 근육들을 굉장히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이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앞서 질문에서 자전거 타는 게 안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는 걸 얘기를 한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전립선 적출술을 이미 받은 환자는 전립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 좋고 말고가 없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포커스를 골반에 있는 저근들을 강화시켜주거나 관략근을 강화시켜주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강직 척추염 환자인데 전립선 염증 수치가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연관 관계가 있나요? 네, 저희 병원에 류마티스 병원장을 하셨던 김태환 교수님이 보시는 파트가 이제 강직 척추염이었었는데요. 지금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체크를 했었었는데 보통 이제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이 PSA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연관 관계가 있고요. 아직까지 그 기전에 대해서 저희가 규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상컨대는 이제 그 척추 쪽이나 이런 쪽에 그 뭐 근육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부분들 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게 꼭 암인 거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한양전립선 최신치료센터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내지는 침묵의 암살자인 1위 남성암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종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치료와 가장 최적화된 진단, 그리고 환자의 맞춤형 전략 치료, 또한 다학제 기반의 결국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을 더 끌어올리고 일상의 빠른 복귀, 더 나은 삶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